미술가 위인전 이중섭. 은박지에 그린 그림. 서울의 홍익대학교 박물관에 가면 한국 미술 역사의 길이 남을 명화 한 점을 볼 수 있어요. 이중섭이 그린 흰 소라는 작품이지요. 많은 관람객들이 그 그림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감동 어린 얼굴로 찬사를 보내고는 해요. 저 소의 뼈와 근육 좀 봐. 마치 살아있는 것 같지 않니? 그래, 금방이라도 그림 속에서 뛰쳐나와 거친 숨소리를 내뱉을 것 같아. 이중섭이 그린 소 그림은 흰소뿐만이 아니에요. 소, 황소, 떠받들려는 소 등 다양한 작품들이 있죠. 그는 소 그림에 무척 애착이 많았어요. 소를 보면 강인한 힘과 의지, 희망이 느껴집니다. 때로는 슬픔과 절망, 분노를 엿볼 수도 있죠. 이중섭은 이렇게 말하며 굵고 짧은 붓질로 소를 그렸어요. 그 그림 속에 굴곡진 그의 삶이 고스란히 담겼지요. 화가 이중섭은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았던 것일까요? 이중섭은 일제강점기에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 평양에 있는 외가에서 자랐지요. 그는 어린 시절부터 들판에 나가 꽃이며 나무며 밭가는 소 등을 그릴 때 가장 즐거웠어요. 나는 앞으로 화가가 되고 싶어. 세상에는 내가 그리고 싶은 것이 정말 많아. 그의 꿈은 오산학교에 입학해 미술 선생님 임용련을 만난 뒤 더욱 분명해졌어요. 선생님은 그에게 일본 유학을 권했지요. 처음에 이중섭은 일본 유학을 망설였어요. 왜냐하면 조선의 행패를 부리는 일본이 싫었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임용련 선생님이 그를 설득했어요. 중섭아, 일본이 밉기는 해도 미술 공부를 하려면 어쩔 수 없단다. 더욱이 서양화를 배우려면 말이야. 네, 선생님. 어디서든 열심히 공부해 훌륭한 화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중섭은 20살의 나이에 일본으로 건너가 동경문화학원 미술과에 다니게 됐어요. 유학 생활 중 이중섭의 남다른 재능은 금세 빛을 발했어요. 그는 일본에서 열린 권위 있는 미술대회에 참가해 여러 차례 상을 받기도 했죠. 식민지 국가의 유학생이 그만한 성과를 거둔 것은 무척 드문 일이었어요. 일본인 스승들도 그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요. 자네 참 대단하군. 조선에서는 편변히 미술 교육도 받지 못했을 텐데 말이야. 그럼에도 이중섭은 으쓱거리지 않고 더욱 그림에 몰두했어요. 세월이 흘러 어느덧 이중섭은 7년째 유학 생활을 했어요. 그 무렵 그에게 사랑이 찾아왔죠. 상대는 마사코라는 일본 여성이었어요. 진실한 사랑은 국경도 초월한다고 했던가요? 그녀는 이중섭에게 누구보다 큰 힘이 되어 주었어요. 당신을 만나고 내 영혼이 비로소 위안을 얻게 되었어. 저도 그래요. 우리의 만남에 국적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중섭은 마사코에게 이남덕이라는 한국 이름을 지어줬어요. 두 사람의 사랑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지요. 그러다가 1945년이 되어 마침내 일본 제국주의가 패망했어요. 조선은 광복을 맞았고 두 사람은 귀국해 결혼식을 올렸지요. 이중섭은 원산 사범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며 퇴근 후에는 어김없이 그림을 그렸어요. 당시 신혼집에서 기르던 닭들이 그림의 소재가 되고는 했지요. 얼마 후에는 두 사람 사이에 첫 아들이 태어나기도 했어요. 연한 귀여운 녀석. 내가 네 아비다. 그 시절 이중섭의 마음에는 전에 없이 기쁨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웬일인지 첫 아들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죠. 이중섭과 아내는 아이를 업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디프테리아라는 급성 전염병입니다. 이미 증세가 심해져 회복되기 어렵겠는걸요. 의사의 말에 이중섭 부부는 하늘이 노랬어요. 며칠 후 아이는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어떡해요, 여보. 우리 아기가 너무 불쌍해요. 아내는 좀처럼 눈물을 그치지 못했어요. 이중섭의 슬픔도 아내 못지 않았어요. 그는 몇 날 며칠 꼼짝없이 방 안에만 틀어박혀 지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이중섭이 갑자기 그림 그릴 준비를 했어요. 마침 그를 위로하러 찾아왔던 친구가 물었지요. 자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겠나? 그러자 이중섭이 슬며시 미소를 지으며 천진난만하게 말했어요. 하늘나라로 떠난 내 아기를 위해 그림을 그리려고 해. 천국에서 외롭지 않게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그려줄 거야. 그 말을 들은 친구는 가슴이 뭉클해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로부터 몇 년 후, 이중섭의 가정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어요. 새로 두 아들이 태어나 지난날의 아픔을 잊게 해주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6.25 전쟁이라는 크나큰 고난이 닥쳤어요. 쾅, 쾅, 쾅. 전쟁은 쉽게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지요. 아이들을 감싸 안으며 불안해하는 아내에게 이중섭이 말했어요. 여보, 우리 부산으로 갑시다. 그곳은 안전할 거요. 그렇지만 낯선 부산 생활은 결코 만만치 않았어요. 이중섭은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피난민 수용소에 머물며 부두에 나가 막노동을 해서 겨우겨우 끼니를 이었어요. 배고픔과 추위에 시달리는 아이들을 보며 마음이 몹시 아팠지요. 그는 고민 끝에 가족과 함께 제주도로 가는 배에 올랐어요. 그러나 제주도에서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고 마침내 최후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지요. 여보, 아이들을 데리고 잠시 일본 친정집에 가 있구려.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고 싶지 않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게 가족을 멀리 떠나보낸 뒤 이중섭은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닥치는 대로 일을 했어요. 제주도와 부산 등을 오가며 날품팔이도 마다하지 않았지요. 그는 밤이면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사귀면서 그림을 그렸어요. 아내와 아이들이 못 견디게 보고 싶구나. 그래도 일본에 있으면 밥은 굶지 않겠지. 이중섭은 하루하루 먹을거리조차 마련하기 힘든 형편에 나날이 수척해졌어요. 그림 그릴 종이를 사는 것은 사치였지요. 그때 이중섭의 눈에 버려진 담뱃갑의 은박지가 보였어요. 옳거니, 저걸 도화지 대신 쓰면 되겠구나. 그는 당장 은박지를 판판하게 편 뒤 못으로 그림을 그려봤어요. 워낙 그림 솜씨가 뛰어나 뜻밖의 색다른 분위기를 자아냈지요. 은박지 그림의 소재는 대부분 그리운 가족이었어요. 조금만 더 참자. 머지않아 아내와 아이들을 만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이중섭의 바람은 쉬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는 밤새 은박지에 그림을 그리며 안타까움을 달랠 뿐이었지요.